자, 이어서 과수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미생물을 적용하기에 과수가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까다로울 거 없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과수에서는요, 과체류에서 하지 않는 것을 하나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과수는 언제부터가 시작이냐면요, 이번 작기가 아니라 전작기 수확 후 감사 관주부터가 사실은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우리가 수확을 다 하고 나면 과가 없죠. 그러면 옆면에 물들어서 낙엽이 한두 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오겠죠. 요때 KM을 배양을 해서 흡업할 정도로 2차례 정도 관주를 주시라 하는 겁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2차례 정도 관주. 이걸 우리는 감사 관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과수에서 가을에 이렇게 늦비료 수확 후에 주시는 거를 감사 비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KM은 이제 액상으로 주는 거니까, 관주 주는 거니까 감사 관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수확 후에 옆면에 물들어서 하나 둘 떨어질 점, 요쯤에 2차례 정도 흡업기 주시라는 건데, 이거 과도 없는데 아깝게 왜 줍니까? 아까운 게 아니죠. 아까운 게 아니죠. 나무가 한 해 동안 과를 많이 달고 있으면요, 특히 KM을 주면 과가 많이 달려요. 많이 달고 있으면 이게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이 수확 후에 이놈들이 부딪히니까 이듬해 봄에 꽃을 많이 안 틔워버릴 수가 있어요. 해거리 현상이 온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해거리가 잘 오는 작물이 있고 또 해거리가 잘 안 오는 작물도 있지만은, 여하튼 간에 나무를 좀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다음에 농사도 훨씬 잘 됩니다. 아이고, 나무야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 보약 한 제 먹어라, 이런 개념인 거예요. 보약을 달여서 먹이는 거죠.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관주, 보약을 달여 먹인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감사관주를 주는 주 목적이 뭐냐면요, 겨울나기를 좀 잘 해라 그 말이에요. 겨울나기를. 그리고 이듬해 봄에 좋은 꽃을 많이 틔워다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목적이 어때요? 개화기 쪽으로 좀 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관주, 가을에 감사관주를 줄 때 배양 스타일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개화기에 맞게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질소를 높게 배양하고 이거보다는요, 질소를 좀 낮게, 인산칼리를 높게, 이렇게 배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1kg 정도만 넣어서 배양을 하십시오.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과가 없으니까. 1kg 정도만 넣어서 그렇게 배양을 하십시오. 질소는 낮고 인산칼리 높게, 이렇게 배양해서 1kg 정도 넣어서 배양을 하세요. 그렇게 배양을 해서 2번 정도, 한 번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 더 주시고, 이렇게 2번 정도 관주를 주시면요, 나무가 이때는 흡수가 잘 돼요. 흡수가 잘 되고, 그 흡수된 걸로 뭐 쓸 데가 없잖아요. 과도 없고 낙엽질라고 하니까. 그래서 잔뿌리 발육에 쓸 수가 있습니다. 잔뿌리 발육. 그리고 몸에 축적을 했다가 이듬해 봄에 좋은 꽃을 많이 틔울 때, 그때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감사 관주 부분하고 생육 초기 부분이 이렇게 써 있는데, 질소가 좀 낮고 인산칼리 높은 비료를 1kg 정도 만들어 이렇게 써 있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화 전과 개화 후로 좀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개화하기 전에는 보름에 한 번 정도만 시비를 하시면 좋아요. 이제 봄이 됐어요. 근데 개화 전에 가을이 좋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한 보름에 한 번 정도만, 그러면 개화하기 전에 한 번 아니면 많아도 2번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보름에 한 번 정도. 개화한 후로는 10일에 한 번 정도 시비한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도 이 개화하기 전, 개화 직후 꽃이 피기 시작하는 그 시점, 이때까지는요, 계속해서 질소가 낮고 인산칼리 높은 비료 1kg 정도만 넣어서 배양하시는 거,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합니다. 왜냐면 봄이 됐잖아요. 이 봄이 됐는데 질소를 높게 가버리면요, 영양 생장을 많이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세가 너무 좀 초기부터 막 우거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수세, 이게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질소는 낮고 인산칼리 높은 비료를 1kg 정도만 넣어서 시비 간격은 개화 전 보름, 개화 후 열흘 정도, 이렇게만 맞춰 가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를 달아요. 과를 달면 이제 비대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 과수하시는 분들이 이 과가 달리면 과를 남보다 한 발짝 먼저 키우면은 한 발짝 앞선 수확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더 돈이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가 달리면 과를 빨리 키울 목적으로 질소 비료를 몽땅 이렇게 시비하면서 키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가 달렸다고 해서 비료로만 영향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영양생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영양생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질소를 막 부어버리면 어때요? 수세가 너무 왕성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양분을 영양생장으로 많이 바뀌니까 과가 안 커져 버려요. 그리고 해가 다 가려져 가지고 당도도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게 농사가 또 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정한 수세 유지, 이걸 위해서 우리는 항상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대기 때는요, 일단 7일에 한 번 정도 시비를 한다. 과가 달려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대기에 접어드는 시기예요. 자, 그럼 과가 달려서 이게 과가 커가다가 여기서 말하는 비대기라는 것은 어린 과가 아니라요. 과가 이제 한참 커가는 그 본격적인 비대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본격적인 비대기가 작물에 따라는 틀리죠. 그러니까 내 작물이 언제부터 본격적인 비대기구나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는데, 보통은 우리나라에서 적용되어 있는 그 과수나무들은요, 그 여름에 보통 우리나라 날씨가 그렇잖아요. 26도, 7, 8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뜨거워져 버려요. 27, 8도 이렇게 가던 것이 갑자기 35도, 6도 확 치솟아 올라가죠. 보통 장마가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 확 뜨거워지죠. 예, 이때요, 이때. 이때 보통 날씨가 확 뜨거워지면요, 나무들이 거의 영양생장은 이제 멈춰버려요. 왜? 우리나라에 적용되어 있는 나무들은 생리적으로 그걸 느끼는 거죠. 뜨겁다. 그러면 곧 가을이 오겠구나. 이거를 이제 얘네들이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과를 빨리 키워서 떨궈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생리적인 반응인 거죠. 그때부터는 영양생장으로 양분을 미는 게 아니라 이 비대 쪽으로, 과를 비대시키는 쪽으로 양분을 집중적으로 나무들이 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때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포인트냐? 7일에 한 번, 그때부터는 7일에 한 번 밀어주시고, 질소가 높은 비료를 1.5에서 최대 2kg까지 넣을 것인가를 감안을 해서 이제 배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를 좀, 이 비대기라는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 때 확 키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대기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결실기가 옵니다. 과는 이제 어느 정도 컸어요. 이제 곧 착색이 되어서 당도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결실기가 곧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질소를 높게 들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가 커지기만 커지지 이게 착색이 안 돼요. 그러면 또 곤란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비대기가 완전히 끝나고 결실기로 접어들 때 배양 스타일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좀 늦어요. 보통 KM을 시비를 하게 되면요, 그 KM의 어떤 영향력이 일주일에서 한 길게는 열흘 이상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대기에 앞서서 내 작물은 언제부터가 이제 비대기겠다, 딱 내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과가 이 정도 컸으면 이제 더 이상 클 필요 없이 바로 비대기로 결실기로 가도 되겠다, 이걸 내가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결실기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한 열흘 정도 또는 보름 정도 앞서서 배양 스타일을, 결실기 쪽으로 배양 스타일을 바꿔줘야 됩니다. 결실기 그 포인트에서 열흘이나 보름 앞서서 배양 스타일을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질소는 아주 낮고 칼리만 높은 비료를 가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소가 전혀 없는 것보다는 조금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아주 낮고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주 낮고 칼리만 높은 비료, 그것도 0.5kg에서 많게는 1kg까지만 적게 넣었죠. 12 간격을 열흘에서 보름 정도로 조정을 했죠. 그죠? 네, 7일에 한 번 하던 거를 이렇게 조절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비료를 바꿔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대 쪽으로 좋은 그 대사물질을 생성하는 것보다는 이제 당도를 올리는 쪽에 물질을 많이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작물에 밀어주면 이제 커지는 거는 좀 멈칫해지고 바로 착색이 되면서 당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전향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실기라고 생각하는 포인트에서 열흘에서 보름 앞서서 이렇게 배양을 하시라라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수에서는 많이 달아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 과수 하시다 보면 너무 많이 달면 작고 당도가 안 나오니까 적화 작업을 일단 하잖아요. 적화. 그리고 과가 달린 거 봐서 또 과를 따내지 않습니까? 적화. 적화. 발음 비슷하네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서 적정하게만 유지를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K임으로 키우다 보면 조금 많이 달고 다 키우는 전략을 가져가시자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다수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K임 배양에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려면은 평상시 내가 관행할 때처럼 꽃을 따내고 또 과를 따내고 이래버리면 결국 수확량은 관행할 때하고 똑같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KM, 아까 농약이나 비료를 줄이는 방법처럼 KM을 해서 여러분들이 첫 작기, 두 번째 작기 갈 때까지는 내가 꽃이나 과를 어느 정도 따내야 될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서 그걸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행보다는 좀 덜 따야 되겠죠. 첫 잡기에는 조금 관행보다는 조금만 더 남겨놓고요. 두 번째 잡기 가면 첫 잡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잡기에는 관행보다 처음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꽃이나 과를 남겨놓고 이렇게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잡기에는 수확량 조금 늘어나고 두 번째 잡기 되면 조금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KM을 내가 한 잡기 두 잡기 해보니까 어느 정도 적화하고 어느 정도 적화를 하면 이게 다 키워줄 수 있는 거구나. 그 범위 부분을 여러분이 한 잡기 두 잡기 경험을 하면서 충분히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감을 딱 잡으시면 이게 이제 완벽하게 내 것이 돼요. 그러면 관행적으로만 하시는 농가보다 훨씬 많은 수확과 훨씬 더 가치 있는 상품성, 이것을 우리가 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방법으로 하시다 보면 남보다 한 발 앞선 수확도 가능해져요. 비대기 때 집중 투자를 해서 좀 빨리 키우고 그리고 결실기를 남보다 한 발 앞서서 가져가고 이러면 한 발 앞선 수확도 가능해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관행적인 농사보다 훨씬 더 소득이 되겠죠. 네. 자, 앞서 페이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작물별로 포인트를 좀 짚어놓은 건데요. 사과 같은 경우는 옆면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사과나무가 생김새하고 달리 옆면이 예민해요. 그래서 옆면에 어떤 양분 같은 게 묻잖아요. 그러면 옆면이 이렇게 오므라들어 버려요. 물론 이제 좀 며칠 지나면 또 펴지긴 펴집니다만은 이게 또 광합성의 문제를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므라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과는 KM을 연면 시비한다 그러면 보통 다른 작물은 기준이 뭐 1대10, 비대기 때 1대10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사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1대15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세요. 조금 더 연하게. 그래야 이렇게 오므라드는 현상, 그걸 방지할 수 있다는 거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미니 사과는 그런 거 없어요. 미니 사과는 그냥 1대10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자, 복숭아 같은 경우는요, 질소에 조금 민감한 반응을 좀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질소를 좀 높게 배양을 하게 되면 이게 수세가 너무 왕성해지고 또 도장지도 많이 빠져나오고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본격적인 비대기로 넘어가기 전에는 복숭아는 특히 질소를 좀 예민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질소를 좀 낮게 가져가야 된다. 비료의 양도 좀 적게 가져가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복숭아 농가께서는요. 그 다음에 포도 보겠습니다. 포도는 이제 요즘에는 포도 봉지 색깔도 좀 다양한데 예전에는 이제 흰색 봉지를 많이 이렇게 쌌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노지는요. 흰색 봉지를 쌌을 때 그 흰색 봉지 위에다 옆면 시비를 하게 되면 이게 봉지 색깔이 흰색이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의 얼룩이 남는 것 같은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도 같은 경우는 봉지를 싸게 되면 이제 봉지가 보호를 좀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봉지를 싼 후에 흰 봉지입니다. 다른 봉지는 상관없어요. 흰 봉지를 쌌을 때는 그 옆면은 좀 지양하시고요. 관주 위주로 가시는 게 더 낫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포도 같은 경우는 샤인머스켓 농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 강의를 샤인머스켓 하신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청강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적용하시는 농가들도 꽤 많이 늘어났고요. 이전에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례 동영상 보내드리면 그걸 또 한번 참고해서 보십시오만은 한 샤인 농가께서 기존에 이제 관행하시다가 조금 그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KM을 적용을 하셨는데 KM을 적용하시면서 거의 한 달에 뭐 서너 번꼴로 저하고 통화를 하셨어요. 이게 반응이 다르니까 기존 대비 반응이 다르니까 서너 번 이상을 통화를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샤인머스켓을 키워 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가서 인터뷰도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 농가께서는요 아직 현재 작기 수확 중이거든요. 수확 중에 있는데 다음 작기에 내가 사용할 미생물 이제 정균하고 배지 배양키트를 다음 작기 거를 미리 매입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경우죠. 현재 수확을 하고 있어요. 농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수확 중인데 다음 작기 사용할 거를 미리 매입을 해놔. 혹시 가격이 오를 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안 올랐어요. 안 올랐는데 미리 매입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해보니까 만족을 하셨던 것이죠. 당도도 잘 나오고 이게 비대도 잘 됐고요.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특히나 그 옆면이 자기가 봐왔던 거하고 너무 달랐다라는 거. 안정적이더라. 수세가 굉장히 안정적이더라. 이런 말씀도 저한테 하시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사례 영상 보내드린 거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요즘에 이제 샤인머스켓 농가들이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농가 수도 늘어나면서 그런 고민들, 그리고 독특한 샤인머스켓의 당도와 맛, 이것들이 좀 떨어지는 현상도 나오고 뭐 이런 고민들. 그래서 KM 적용을 하시면서 그런 고민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포도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서 적용해 보시면 기대하는 좋은 효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감 같은 경우는요, 단감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대봉 같은 경우, 대봉은 이게 커다가 표피가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크다 보면 이게 터져버려요. 열과돼 버려요. 그런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은 열과나지 않도록요, 보통 여름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8월 초나 중순 정도요. 8월 초나 중순 정도까지, 그때까지만 관주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관주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하시고 이제 연면만 해주는 거죠. 왜 연면은 해줘야죠. 왜냐하면 연면에 병이가 오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좀 예방할 목적으로 연면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름까지만 관주, 이후에는 그냥 연면만 하신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관주를 그냥 가을까지 계속 주다 보면 이게 너무 커져서 터지니까요. 그러면 또 수확량이 적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에서는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참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배농사 하시는 분들께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 무식하게 잘 먹어요. 잘 먹고 잘 커요, 배는. 그래서 주면 준 대로 먹고 그냥 잘 커져요. 그리고 당도도 엄청 올라옵니다. 제가 이제 미생물로 잘 해서 키운 배를 하나 이렇게 가져와서 깎아서 먹는데, 깎는데 제 아내가요, 배물이 손에 묻었는데 끈적거림을 느껴질 정도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정도로 이게 배가 굉장히 아삭하면서 꿀맛입니다. 꿀맛. 그런 어떤 연출을 우리가 충분히 해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써 있는 건 뭐냐면, 이 수출용 배의 경우에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부피가 큰 걸 좋아하잖아요. 뭐든 커야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도 큰 걸 좋아하고, 밤양도 좀 수북하게 담겨 있어야 좋아하고, 과일도 큰 걸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글쎄요, 우리나라하고 환경이 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큰 거는 또 징그러워서 그런지 잘 선호를 안 해요. 그래서 배도 너무 큰 거는 또 수출이 좀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 키우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수출용 배의 경우입니다. 수출용 배의 경우 너무 키우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수출용 배를 하신다 그러면 이 사이즈 문제, 그러니까 질소를 어느 정도 좀 통제를 적정하게 해야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면 준 대로 먹고 잘 커요. 그러니까 이 질소 너무 많이 주시지 않도록 참고하셔야 되겠죠. 수출용 배의 경우였다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소과 대과를 좀 구분을 하시는데요. 이 대과 쪽은 비대기 때 7일에 한 번 가는 거, 이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소과 블루베리, 아로니아, 복분자 이런 쪽, 소과 쪽은 비대기 때 7일에 한 번보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열흘에 한 번 이렇게 가는 것도 무난하더라라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좀 드리고요. 물론 이제 우리 농장은 7일에 한 번 주고 싶어요. 그러면 뭐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좀 구분을 하셔서 하시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참고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과수 농가께서도요, 까다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으로 하시면 다수확, 그 다음에 고품질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